여기 독일의 경제학자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비밀이 존재한다며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의 비밀을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경제학자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드리안 라이너입니다. 197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현재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어릴 적부터 숫자와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경제학의 세계로 빠져들었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런던 정경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경제 통합에 관심이 많아 EU 경제 정책을 주로 연구했어요.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국 경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경제 저널을 읽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왜 그리 지루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 아시아의 기적,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갈 생각이었는데 왠지 모를 호기심에 자세히 읽어보게 됐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죠. 6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상승세,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성장. 독일 경제학자로서 이런 성장세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 경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주변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죠. 혹시 한국 경제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대부분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 이름 정도만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연히 한 선배 교수님이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야. 내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서울 거리에 속아 걸어 다니더니 몇 년 전에 가보니 고층 빌딩이 즐비하더라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변화가 가능했을까? 한국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걸까?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국제경제포럼 초청장을 받았어요. 주제가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미래였죠. 망설임 없이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포럼에서 한국 경제 전문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가슴이 뛰었어요. 포럼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한국에서 온 경제학자가 앉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경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중심 정책,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큰 역할을 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죠.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해보기로 말이에요. 포럼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와서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경제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빠지게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근면 성실함과 교육열이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국민성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한국 경제에 대한 첫 만남 이후 저는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한국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점점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어요. 1962년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각 시기별로 적절한 목표 설정. 독일의 경제학자로서 정부 주도의 이런 계획 경제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더 자세히 파고들어 봤어요. 알고 보니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더라고요. 특히 대기업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의 성장사를 읽어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족 기업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이 마치 영화 같았죠. 그들의 도전 정신과 혁신에 대한 열정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점도 생겼어요. 이런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과연 건강한 걸까?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쟁 직후 문맹률이 높았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학력 사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보는 것도 흥미진진했습니다. 부모들의 희생과 국가의 교육 투자가 결합된 결과라는 걸 알게 됐죠. 이런 교육열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고급 인력의 양성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선순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건 한국의 수출 중심 전략이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을 파헤치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기업들의 품질 향상 노력, 그리고 근로자들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더라고요.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금융할당이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이 보여준 빠른 회복력, 그리고 그 이후에 더 강력한 성장세, 이런 면들이 제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자체적인 R&D 능력을 키워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놀라웠어요. 특히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의 성과는 정말 대단했죠. 이런 심화 탐구를 하면서 점점 더 한국 경제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놀라운 성장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국민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한국 경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높은 가계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또한 한국 경제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하면 할수록 한국 경제에 대한 제 관심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진지한 학문적 열정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죠.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책과 논문으로만 접하던 한국 경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한국에 가보자.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제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이를 계기로 2주간의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의 역동성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경관, 그리고 그 사이를 누비는 최신식 자동차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이 전쟁의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날, 서울의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를 방문했어요. 한국거래소와 주요 금융기관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마치 작은 월스트리트 같았죠. 분주히 오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에서 한국 경제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라며 감탄했죠. 현지 금융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금융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첨단 기술과 생산 시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한국 경제의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과 투자를 실감할 수 있었죠.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도 방문했어요. 스마트시티의 모델로 개발되고 있는 이곳은 미래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기술과 환경,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경제의 모든 면이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그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 중소기업 방문도 인상 깊었어요. 글로벌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어 한국 경제가 더욱 탄탄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대학 캠퍼스도 둘러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연구 환경을 보며 한국 교육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다니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 밸리도 방문했습니다. 젊은 기업가들의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직접 보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빈곤 등 사회적 문제들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의지, 이것도 한국 경제의 강점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간의 방문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떠나기 전날 밤, 서울의 한 고층 빌딩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걸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을 꼭 내 연구에 반영해야지. 한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는 세계에 널리 알려질 가치가 있어. 그렇게 2주간의 한국 방문은 끝이 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한국과 독일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죠. 한국 방문 이후 제 연구에 더욱 깊이를 더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화상회의를 요청하고 때로는 직접 한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류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님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죠. 교수님의 대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정부 주도형 발전 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벌 체제의 장단점, 그리고 이를 개혁하려는 노력들에 대해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다음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실행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다니라며 감탄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의 경험,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대응까지 한국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점은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연구원들은 겸손하게 웃으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한국은행의 경제학자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유익했어요. 한국의 통화 정책과 금융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는데, 특히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기업 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과도 만남을 가졌어요. 그들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해 들을 수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혁신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듣고 놀랐어요.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중소기업 중앙회의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었어요.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의 노력들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도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흥미로웠어요. 노동 경제학자들과의 대화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일자리 창출 정책, 그리고 근로 문화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최근의 변화가 인상적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그들의 분석과 해결책 제안은 매우 통찰력 있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울 수 있었죠.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제 이해는 훨씬 더 깊어졌어요. 단순히 성공 사례로만 보았던 한국 경제의 이면에 있는 도전과 고민들도 알게 되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의 결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제 연구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어요.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현지 경험,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거치면서 제 학문적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한국 경제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제 한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볼 때가 됐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연구 방향을 과감히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제 소속 대학의 학과장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경제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히 학과장님께서는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보세요. 학과장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였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과 그 적용 가능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 여러 세부 주제들을 정리했죠.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의 성과와 한계,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의 특징,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의 효과성, 교육과 인적자본 투자의 역할,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과제 등 연구 주제를 정리하다 보니 밤을 새울 정도였어요.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론을 설정했습니다. 단순한 통계 분석을 넘어 현장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포함한 질적 연구도 병행하기로 했어요. 한국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숫자 너머의 이야기도 알아야 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구 자금 확보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다행히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다니 놀랍네요라며 기뻐했죠.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대학원생들을 찾아 팀에 합류시켰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한국어 자료도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함께 한국 경제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라고 팀원들을 격려했어요. 연구 시작과 함께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최소 3차례 이상 한국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여러 대학, 연구소들과 협력 관계도 맺게 되었어요. 한국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니 연구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느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발견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히 정부 주도나 대기업 중심으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이런 측면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라며 흥분했던 기억이 나요. 또한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들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고 복잡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느라 머리를 싸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경제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들곤 했어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연구 주제가 또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힘을 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다행히 학계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독일 학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 경제 분석이 매우 흥미롭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한국 경제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발표를 하기도 하고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게 되었죠.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라며 놀라곤 했습니다. 본격적인 한국 경제 연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큰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담은 논문,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삼각협력 구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 저널에 게재되었거든요. 논문이 발표되던 날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내 연구 결과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단순히 정부 주도나 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삼각협력 구조를 이루며 이뤄낸 결과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했는데 교육열과 근면성실한 국민성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한국의 경제성장은 단순한 정책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기적이에요라고 논문에서 주장했어요.
논문 발표 이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로부터 메일과 전화가 쏟아졌어요.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등의 피드백을 받았죠.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죠. 이에 대해 저는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논문 발표 이후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는 일이 잦아졌어요.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를 다니며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죠. 각국의 경제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제 시야도 더욱 넓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놀라워요라고 자주 생각했죠. 한 컨퍼런스에서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제 발표를 들은 한 일본 학자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비교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거든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시아의 두 경제 강국을 비교 연구한다니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예요. 라며 들뜬 마음으로 새 연구를 시작했어요.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BBC, CNN 등 세계적인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왜 독일 학자인 당신이 한국 경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 경제는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성공 사례예요. 이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경제 발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과 같아요. 제 연구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 나라의 경제부 장관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죠. 심지어 한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 왔어요. 제 연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니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요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이 환경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죠. 이런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후속 연구에 반영하려 노력했어요. 비판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연구를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드는 기회예요라고 생각했죠.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특히 독일 경제학회에서 받은 올해의 경제학자상은 정말 영광이었죠. 시상식에서 이 상은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취를 인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어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한 학기에 한국 경제론 수업을 개설했는데 순식간에 수강 신청이 마감될 정도였죠.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질 줄 몰랐어요. 이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라며 감격했습니다. 한국 경제 연구를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어요. 이 기간 동안 저는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크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한국 경제를 연구하면서 얻은 통찰력은 제 삶의 철학과 세계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처음 한국 경제를 연구할 때만 해도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선 인간 삶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제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구나. 숫자와 그래프 너머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보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끈기와 협력 정신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나도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배워야겠어라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교육열도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평생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보며 제 자신의 학습 태도도 변화시켰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야겠어라고 생각하게 됐죠. 한국 기업들의 혁신 정신도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제 연구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더 과감하게 새로운 주제에 도전해봐야겠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는 거야 라고 마음먹었죠. 한국의 경제 정책을 연구하면서 균형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성장과 분배,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보며 삶의 여러 측면에서도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개인의 성취와 사회에 대한 기여 사이의 균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들을 연구하면서 변화의 필요성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 나도 그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기여해야겠어라고 생각했죠. 이런 깨달음들은 제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쳤어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게 되었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걸 한국 경제를 통해 배웠어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곤 했죠. 독일의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독일 경제의 장단점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배우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한국의 장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라며 정책 이반자들과 토론하곤 했죠. 이제 저는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진 학자로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경제연구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였어요. 경제는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삶의 총체적 이야기예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라고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경제연구를 통해 얻은 이런 통찰력과 새로운 시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경제연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저를 더 나은 학자이자 인간으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 경제가 제게 준 선물,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각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제게 많은 깨달음과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동양인을 싫어하는 프랑스 여성이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큰 사건을 겪게 되면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엠마라고 해요. 저는 파리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은 유명해서 항상 관광객들로 가득한 곳이죠. 프랑스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고 세계에서 3대 미식 국가라고 할 만큼 맛있는 요리로 유명하죠. 전 세계 관광객들은 파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근교의 다른 유럽 국가들을 가봤지만 프랑스만큼 멋진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음악들은 프랑스에서 퍼져나갔고, 민주주의의 시초도 프랑스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프랑스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해요. 식당 일이 쉽지는 않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감사해야 하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뿌듯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시아 남성 2명이 저희 식당으로 오더니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예약되어 있는 야외 테이블에 앉았죠. 저는 바로 그 자리는 예약이 된 좌석이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 동양인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대화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장님께 상황을 전달하니 예약 현황을 살펴보시고는 중국인이 앉은 테이블 주문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메뉴판을 챙겨 들고 그 중국인들한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순간 그 중국인들 주변에서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났어요. 대체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둘러봐도 중국인 쪽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중국인들이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냄새의 원인은 고약한 발냄새였죠. 테이블 아래에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악취가 올라왔어요. 살면서 그렇게 고약한 냄새는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야외 테이블이어도 신발을 제대로 신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메뉴판을 내려놓고 빨리 피해버렸어요. 하지만 그 중국인들은 신발을 신지도 않았고 음식을 주문하겠다고 소리치며 종업원을 불러대기 시작하는데 살면서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메뉴를 다 골랐으면 메뉴판을 덮고 테이블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종업원이 메뉴를 다 골랐구나 판단을 하고 가서 주문을 받죠. 식당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매너도 배우고 오지 않았는지. 처음에 큰 소리를 치며 부르다가 나중엔 소리치면서 손가락까지 까딱거리면서 부르더라고요. 주문할 때도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로 말을 했고, 제가 이해를 못하니 씩씩대면서 메뉴판을 펼치고, 손가락으로 음식을 가리키면서 중국어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많은 손님들을 봤지만 메뉴판을 닫아놓고 본인 나라 언어로 주문하려는 손님은 처음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과 언쟁조차 하기 싫었고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몇 가지 메뉴를 주문을 받을 수 있었어요. 메뉴를 주문한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중국인들은 소리치며 저를 부르더군요. 음식은 대체 언제 나오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는데 악몽 같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인 근처에 앉은 손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중국인들 때문에 도저히 식사를 하기 힘드니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중국인 테이블로 갔는데 그 중국인들은 경악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면서 바닥에 계속해서 침과 가래를 뱉고 있었죠. 제가 가서 손님들이 불편해하니 신발을 신고 침을 뱉지 말라달라고 요청을 해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였어요. 정말 냄새부터 끔찍하고 더럽고 무례하고 상식이나 기본 매너조차 없었죠. 사장님께 말하고 돈도 받지 않은 채 중국인들을 쫓아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중국인들만 보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비슷한 동양인이라면 끔찍하게 싫어졌어요. 동양인들이 식당에 방문하면 일부러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최대한 동양인이 있는 테이블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번 휴가 때 아시아로 여행을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매년 휴가 때 여행을 가는데 프랑스 남부 쪽으로 가서 머물거나 가까운 유럽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시아를 가자고 하시니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아시아 사람들은 무례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방문하고 싶지 않으니 자연이 아름다운 스위스를 다녀오자고 부모님을 설득해 보았지만 부모님이 완강하셨어요. 부모님이 몇 년 전 유럽 여행 중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처음 보는 한국인 친구들이 도와줘서 소매치기를 잡을 수 있었고 한국인 친구들은 넘어진 저희 아버지를 부축해서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고 근처에서 약까지 사다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친구들한테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자신들을 도와준 한국인들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기회가 되면
한국이란 나라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셨죠. 심지어 제가 안 간다면 두 분이서 다녀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종업원 일을 하면서 한국인도 식당에 많이 왔는데 중국인 손님처럼 무례한 기억은 없었어요. 다만 한국인들을 보면 급해 보였죠. 천천히 메뉴판을 보면서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식당을 오기 전에 이미 주문할 메뉴를 다 골라놓고 오는 경우도 많았고 음식이 나오면 느긋하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고는 다음 메뉴가 언제 나오는지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한국인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가끔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었죠. 게다가 한국인들도 같은 아시아 국가고 중국이랑 밀접해 있는 나라라 중국인과 별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게를 먹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얼마나 후진국이고 먹을 게 없으면 반려견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못 사는 나라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이 프랑스에서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혹시 한국에서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건 아닐지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엔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죠.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는데 기대감은 전혀 없으니 짐을 싸고 싶은 의욕도 없어서 대충 몇 가지만 챙겼어요.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에 비싼 옷들을 가지고 가면 도난을 당할 것 같아서 가장 후줄근한 옷들로만 챙겨 넣었죠.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의 안에서도 이번 휴가 때 얼마나 악몽 같은 경험을 하게 될까 걱정이었죠.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생각하던 공항 모습과는 많이 달라서 당황스러워졌어요. 분명히 더럽고 작은 시골 공항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한국의 공항은 파리 공항보다 더 깨끗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신식 건물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까운 공항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깨끗한데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여기저기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국 수속을 하는 곳은 보통은 긴 줄로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하는데 줄이 길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별로라 한국에 오는 사람이 없어서 줄이 짧은 것 같다고 투덜거리며 부모님께 말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하는 말은 전혀 듣지 않고 계셨고 공항 규모와 시설이 엄청나다면서 연신 감탄하시며 공항을 둘러보고 계셨죠. 한국이란 나라가 후진국이라 입국 심사 대기줄이 한산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완벽한 제 착각이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을 다녔지만 한국처럼 입국 수속이 빠른 나라는 결단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끝나더라고요. 한국에 오는 사람이 없어서 줄이 짧은 것이 아니었고 저희가 공항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입국 수속을 마치고 벌써 짐까지 찾고는 밖으로 나가고 있었죠. 믿겨지지 않는 속도에 어안이 벙벙했고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다른 한국의 모습에 미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공항을 빠져나옴과 동시에 입이 떡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공항에는 엄청난 인파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분명 한국은 못 사는 나라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모습과 달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깨끗하고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죠. 심지어 악취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향기가 났어요. 오히려 오랜 비행을 하고 온 저한테 땀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제 옷의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아보며 움츠러들게 되었죠. 한국은 못 사는 나라라고 단정지었던 것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죠. 캐리어 속에 후줄근한 옷만 잔뜩 챙겨온 게 생각나서 후회되기 시작했었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 차 안에서 보이는 고층 빌딩들 모습에 저도 부모님도 감탄을 하고 말았어요. 근교 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이런 신식 빌딩 건물들은 단연코 한국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예약해놓은 숙소에 가까워지면서 도로에는 차들이 정말 많았는데 작은 경차나 소형차가 아닌 대부분 비싸 보이는 중대형 차들이었죠.
차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한국인들은 모든 집에 비싼 자가용을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숙소에 도착 후 부모님이 배고파 하셨고, 저도 일단 밥부터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짐을 풀지도 않고 숙소 근처에 보이는 커다란 음식점을 들어갔어요. 음식점 건물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고, 식당에 들어가는 한국인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어서 혹시나 제 차림을 보고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어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종업원은 웃으면서 자리를 안내해 주셨고, 정말 빠른 속도로 메뉴판과 물을 가져다 주더니 메뉴 고르시면 벨 눌러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어요. 한정식이라는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종류가 많아서 한참을 메뉴를 보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부끄럽지만 잘 나가는 메뉴를 물어보고 주문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메뉴판을 덮은 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메뉴판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주문을 받으러 사람이 오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다른 테이블은 여러 번 가는데 유독 우리 테이블만 오지 않더군요. 혹시 내 차림새를 보고 한국인들이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내 차림새에 괜히 부모님까지 무시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부모님께 다른 식당으로 가는 게 어떤지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을 하셨죠. 부끄럽지만 손을 들어서라도 종업원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손을 들기 바로 전에 종업원이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을 했어요. 주문할 음식이 고르기 힘드시다면 메뉴에 대한 설명을 도와드려도 괜찮은지 물어보더라고요. 친절하게 물어봤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해서 기분 나쁜 어투로 말을 했죠. 저희는 테이블에 앉은 지 오래되었고 주문을 받기 위해 테이블로 오는 것을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을 계속 주문을 받으러 가면서 우리 테이블을 아무도 오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매우 불쾌하네요. 그러자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며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고 한국에서는 메뉴를 주문하거나 종업원 부를 때 진동벨을 누르는데 자리에 안내하는 분이 설명을 안 해주셨나 봐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테이블로 안내해준 직원이 메뉴를 고르면 벨을 누르라고 말을 했었는데 메뉴를 고르느라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인종차별할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죄 없는 종업원분께 화를 냈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던 진상 외국인 손님이 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졌죠.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착각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제 실수와 무례한 언행에 기분 나빠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 종업원분은 괜찮다면서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셨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도 추천해 주셨죠.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벨을 누르지 않았는데 우리 테이블로 몇 번 와서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부족한 반찬이 있으면 더 드릴 테니 언제든 말하라고 하면서 챙겨주셨죠. 그 후에도 여러 식당을 방문했는데 한국인들은 제 후줄근한 차림새를 봐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 보였고 외국인이라고 인종차별하는 것 없이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동양인만 오면 피하려는 제 모습과 너무 비교가 돼서 인종차별은 내가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며칠 동안 경험한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였어요. 오히려 프랑스보다 한국이 더 잘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번화한 도시,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은 식사를 할 때나 커피를 마실 때 테이블 위에 지갑이나 휴대폰을 그대로 놔둔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 휴대폰을 테이블에 그냥 놓고 가는 한국인도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고 있으면 소매치기가 순식간에 휴대폰을 가져갔을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도 훔쳐서 달아나는 소매치기들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소지품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비싼 휴대폰을 꺼내들지 않아요. 저도 몇 번 소매치기를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소매치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 보였죠. 그렇게 한국이란 나라를 관광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놀라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부모님보다 제가 한국 여행에 푹 빠져서 매일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 내일은 어디를 가볼지, 한국의 유명한 장소와 맛집은 어디인지 밤늦도록 찾아봤죠.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급하게 저한테 오시더니 어머니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약을 사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바로 어머니께 달려가서 어디가 아프신지 여쭤보니 배가 아프다고 하셨고 약을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면서 애써 웃으시더군요. 사실 어머니는 프랑스에서도 종종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시고는 했는데 이번에 한국 오면서 프랑스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깜빡하고 놓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먼 타지에서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특별한 방도가 없어서 호텔 직원분께 어머님이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진통제를 어디 가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죠. 직원은 혹시라도 증상이 심하면 가까운 병원을 알려드릴 테니 그곳에 가보라고 말했죠. 저는 병원에 가보라는 말에 당장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병원 치료를 며칠 동안이나 기다릴 수 없으니 약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직원은 한국은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라는 놀라운 말을 했죠. 직원분이 알려준 병원은 호텔에서 도보로 몇 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접수를 하고 잠시 앉아서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의사를 만나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증상을 살펴보더니 마지막으로 식사를 언제 했는지 물어보셨어요. 어머니는 어제 저녁부터 아파서 6시쯤 저녁 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다며 바로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유했어요. 검사는 정말 순식간에 끝이 났고 검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검진 결과를 들을 수 있었어요. 검진 결과 급성 위경련이 와서 통증이 더 심했던 것이고 만성 위염과 위궤양도 있어서 이대로 놔두면 1, 2년 안에 암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꾸준히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프랑스에서도 검진을 했었는데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 나왔었죠. 아파도 진통제를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기 때문에 별일은 아닐 거라고 저도 부모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으로까지 될 수 있었다니 아찔해졌죠. 저는 지금까지 프랑스 의료시설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 한국이랑 비교조차 되지 않았어요. 병원비도 프랑스의 4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을 해주셨고 위궤양에 좋은 음식과 주의해야 할 음식들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검사를 하고 링거까지 맞은 후 한결 편안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죠. 검진 결과에 충격을 받은 우리 가족은 호텔로 돌아온 이후 한참을 말없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웃으면서 한국에 여행을 오길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며 배고프다고 식사를 하러 나가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왔고 병원에서 말한 죽이라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찾아갔죠. 죽이라는 음식은 정말 부드럽고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과 죽을 드시니 어머니는 금방 회복을 하셨고 우리 가족은 남은 여행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 오는 동양인을 보면 누가 한국인인지 바로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희 레스토랑에 오는 한국인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했던 감정을 한국인들도 프랑스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이 오면 저도 모르게 나 한국 가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어라고 먼저 말을 걸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휴가 때도 부모님과 어디로 여행을 갈까 대화를 했는데 이번엔 제가 강력하게 한국에 다시 한번 가자고 말씀드렸죠. 제 말에 부모님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작년에 제가 절대 안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놀리시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제가 했던 행동에 잠시 얼굴이 빨개졌지만 결론은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휴양지인 제주도와 부산이라는 곳을 방문할 예정인데 제주도와 부산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고 프랑스 돌아와서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음식들을 먹으면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복통으로 진통제를 드시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먹었던 한식에 푹 빠져서 한식을 요리하시며 한국 음식이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매번 칭찬을 하신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탐험이었습니다.